최근 요르단에서 사이렌이 울렸고 미국 시민들은 대사관으로부터 대피소 근처에 머물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라크 미군 기지 근처에서도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제 걸프 국가들도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지도부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페세시키안 대통령과 아락치 외무장관이 워싱턴과의 협상 문제로 정권 충성파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알렉스 슐로스가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이후 미군은 이란 내에서 새로운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당공망, 해안 감시 시스템, 미사일 및 드론 기지, 해군 전력, 그리고 이란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기타 군사 인프라를 겨냥했습니다. 워싱턴은 이번 공습이 이전 테헤란과의 휴전 중 보복 공습보다 훨씬 광범위했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대한 이란 공격에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공격 시 미국이 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방금 그들을 아주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20배로 보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한 번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20번 보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젯밤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약간의 행동을 했지만 사실 어젯밤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두 척이 아니라 세 척의 배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이 공격하면 우리는 더 강하게 반격합니다. 이란은 미국의 공습이 워싱턴과 맺은 양해각서를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똑같이 보복했다고 밝히며 걸프 전역의 미군 시설에 대한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레인에서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쿠웨이트는 자국 방공망이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카타르는 잠시 보안 경보를 발령했다가 곧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란이 여전히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양측이 휴전을 유지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은 게 거의 없고 협상을 너무나도 원해서 조금 전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협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겠는 건 그들이 협상을 할 자격이 있는지입니다. 그들이 그 협상을 지킬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동시에 이란의 지도부는 내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강경파들이 하메네이의 장례식에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을 둘러싸고 워싱턴과의 협상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정권을 배신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좀 미친 짓입니다. 정말 미친 짓이에요. 이스라엘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이 특별 안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 관계자들은 방위군이 최고 경계 태세를 유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의 현재 관건은 이것이 외교 재개전 또 한 차례의 압박인지 아니면 휴전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인지입니다.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 스튜디오에는 마크 레게브 대사, 전 영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이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전 수석 고문, 그리고 안보 분석가 윤코 블라핀, 로스 핸들러 리포트 진행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24뉴스 영어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코 씨, 지금까지 미국이 이란 내에서 겨냥해온 표적들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란이 보복에 나서서 이 지역 전역에 이른바 미군 기지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실 미국이 당장 더 큰 보복을 촉발하지 않으면서도 이 낮은 수위에서 정권에 타격하기 위해 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소유권을 주장하며 한계를 시행 중입니다. 이것은 바로 심각한 결함이 있고 어떤 이들은 치명적이라고까지 말하는 이른바 오해각서가 체결된 순간부터 계속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보세요. 결국 이 표적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센트콤이 점점 더 광범위하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신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는 능력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목표물들 대부분은 이란 남부 해안선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레이더 감시 기지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대함 순항 미사일,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 ISRGC 소속 보트들입니다. 이 보트들은 이란이 원하지 않는 경로, 즉 오만 해안을 따라가는 유조선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됩니다. 그들은 모든 선박이 이란 해안선을 따라가도록 강요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른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고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여기서 하려는 일입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근 이틀간 상당한 전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이 양해각서가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제 생각에는 이 양해각서에는 매우 많은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양해각서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고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시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일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라기브 대사님,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이란인들은 여전히 협상을 원한다고 합니다. 행동과 상관없이요. 7월 11일에 협상이 재개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외교가 실제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징후가 있나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셔야 할 중요한 점은 우리가 지금 60일간의 협상 기간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60일이 끝난 후에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한 협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은 모두가 합의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던 중간 기간에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서 약간의 위안과 조심스러운 낙관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들이 양해각서에서 약속한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상 교통 방해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야코브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란인들이 해협에 5만 쪽 항로로 가려는 선박들을 계속해서 표적으로 삼는 것을 여러 번 봐왔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이 마음에 들고 그가 이란에 술수를 써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당신들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로 터키 방문 시 터키에서 강경한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란인들은 합의를 했지만 그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그리고 야코브도 맞는 말을 했습니다. 60일이 지나면 그들은 본격적으로 핵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미 합의된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합의하지 못한다면 정말 어려운 문제들, 즉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다루는데 어떻게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또 한 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싶습니다. 바로 중동연구소의 선임연구원 브라이언 카툴리스입니다. 브라이언, 이 24 뉴스 영어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마크 레게브 대사는 양해각서가 공격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것이라 했지만 지금은 둘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각서는 사실상 무효가 된 건가요?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건가요? 아니면 적어도 이 양해각서가 체결되기 전 3주 전 상황으로 돌아간 건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제 말은 다른 두 분 게스트는 꽤 정중하셨던 것 같아요. 이 양해각서는 유화 협상입니다. 안타깝게도 약한 입장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달래려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끝났어야 했는데 아직 끝난 것 같지 않아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으며 부통령 JD 벤스도 이를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교전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많은 걸프 국가들을 포함한 중동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과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트럼프 첫 임기 때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에서 최대 불확실성으로 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조차도 앞으로 무엇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카타르는 어떻습니까? 카타르 외무장관은 이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고위 관계자들과 각각 별도의 고위급 통화를 했습니다. 카타르와 같은 중재자들은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나요? 제 생각에는 그들은 아마도 이란 내부에서 실제로 누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제 말은 지난 40년 동안 이란 정권이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건 아니지만 올해 이 전쟁의 한 가지 결과가 바로 그겁니다. 이번 전쟁이 훨씬 극단적이고 예측하기 힘든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들을 만들었고 그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정권 교체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아직 핵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서조차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과거에도 그리고 여전히 핵심적인 초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전쟁 전날인 2월 27일에 열려 있었던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는 이란 지도자들은 그것을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출연자가 말했듯이 이것을 오해의 각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것을 유화 협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더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란 정권이 지금 미국 같은 곳에 초래한 경제적 고통이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를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어떻게든 마무리하려고 절박해합니다.
이것은 이 양해각서 서명 전부터 제기된 주요 비판 중 하나입니다. 이란이 어떤 형태로든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한 지금이든 미래든 어떤 서류에 서명하더라도 이란이 이제 통제하고 싶어하는 이 좁은 해협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재 테헤란 지도자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해온 기록을 보면 그는 사실 오래가는 외교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그다지 능숙하지 않다는 점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내겠다고 주장했던 것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의 행정부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됐지만 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연합을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 전쟁에서 우리의 군사적 파트너인 이스라엘과 이 양해각서에 대해 좀 더 긴밀하게 협의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군사기지가 있는 걸프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의했어야 했고 연합을 구축했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보여주기식 외교 방식에 중독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상황이 더 나았으면 좋겠어요. 미국이 실제로 군사적으로 강하고 더 강하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에 비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패를 쥐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이언 카툴리스 씨 오늘 24뉴스 영어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귀중한 통찰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마크 씨, 우리가 이 양해각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많은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비판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 만약 양해각서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양해각서가 끝났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이 공격을 강압적 외교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우리가 당신이 지킬 때까지 공격하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저는 다소 신중하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란인들이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고 자신들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무력 사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이 과정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란인들이 말하자면 머리에 총구가 겨눠져 있을 때만 양보를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 측이 더 높은 수준의 전투로 돌아갈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인들이 외교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만약 이란인들이 장난을 치거나 방해를 하거나 우리가 늘 봐오던 수법을 또 쓰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군사적 타격을 받게 될 것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외교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교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오늘 우리가 본 일들 그리고 에르빌과 바그다드에 있는 미군 기지 근처에서 사이렌이 울린 후 이제는 에르빌 근처에서 이란 쿠르드 반대파 단체를 타격한 드론 공격이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현재 인명피해 보고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 워싱턴 DC에 있는 쿠르드 보호행동위원회 의장 인티파드 칸바르 씨를 모셨습니다. 그는 이라크 부총리 전 대변인입니다. 인티파드 씨, 아이점사 뉴스 영어 방송 출연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교전을 벌이면서 쿠르드군이 다시 한번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이 다시 한번 표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워싱턴에서 인사드립니다. 니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란이 쿠르디스탄과 이라크 쿠르디스탄에 있는 이란 쿠르드 반대파 단체들을 공격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큰 부분 중 하나는 쿠르드 정부가 어떠한 방공 시스템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덕분에 이란의 공격과 로켓, 드론으로부터 에르빌과 이라크 쿠르디스탄 일부 지역이 방어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일을 했지만 쿠르드 정부의 페시메르 가는 여전히 방공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워싱턴에서 미국이 쿠르드 정부에 이러한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르디스탄이 이라크에 속해 바그다드를 우회해야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바그다드는 이란과 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쿠르디스탄 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인 통로이 필요하고 미국이 쿠르디스탄에 절실히 필요한 이 방공 시스템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600만 쿠르드인과 쿠르드 정부 그리고 그들의 문명화된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란이 이런 기지들을 공격함으로써 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라크는 워싱턴과 테헤란 두 세력에 의해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이런 공격들로 바그다드를 자기 편으로 더 끌어들이려는 하는 건가요? 니콜, 안타깝게도 이전 미국 행정부들, 구체적으로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 때문에 이란이 중동에서 깡패가 되었습니다. JCPOA는 기본적으로 이란의 핵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중요한 요점을 놓쳤습니다. 이란의 문제는 핵 문제뿐만 아니라 민병대 지원,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걸프 국가들 등 미국의 모든 동맹국들을 포함한 지역에 대한 공격, 그리고 전략적이고 장거리 미사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영구적인 평화가 있다고 말하기 전에 이란의 권력 내에서 해결되어야 할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란은 중동을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은 폭력배들 그리고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논리적인 사고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이 위험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라크와 이란 모두에서 정권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면 오늘은 카셈 솔레이마니 장례식의 마지막 날입니다. 장례식은 이란에서 이라크로 그리고 다시 이란으로 돌아와 마지막 매장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의 아들, 새로운 최고 지도자인 무크타다 알사드르가 오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론이나 심지어 정권에 대한 신뢰에 어떤 추가적인 해를 끼칠 수 있을까요? 니콜 씨, 제가 예전에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란은 이번 장례식을 힘, 특히 무력을 과시하는 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지요? 하지만 이란의 윌라야트 알파키 교리에는 알타키아라고 불리는 즉 기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합법적이고 종교적으로도 허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샤라프가 죽었거나 반쯤 죽은 상태이거나 식물 인간이 됐어도 그가 정상적으로 활동한다고 말해도 저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키아 교리에 따르면 적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타키아 교리 아래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국가 운영의 근본적인 일부인 정권과 어떻게 양해각서나 장기적인 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엔티파드 칸바르 씨, 오늘 24뉴스 영화방송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야쿠브 씨, 우리가 장례식을 보면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모두 하메네이의 장례식에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하지 않은 나라들은 아랍에미리트에서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이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외교 체계뿐만 아니라 안보 체계의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이란에 대한 걸프 국가들의 공동 대응은 없다고 봅니다. 각국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공통된 걸프 정책도 더 이상 없습니다. 모두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는 아랍에미리트 논평가들이 사우디를 조롱하며 장례식에 고위급이 아닌 대표단을 보내는 게 전략이냐? 그건 전략이 아니라 그냥 망신이다 라고 말한 것도 봤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쐈는데 여러분은 그 전쟁 기계 설계자의 장례식에 대표단을 보냅니다. 불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랍에미리트 논평가들이 명확하게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종류의 국가들에서는 왕실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란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큰 분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큰 나라들과 카타르도 이란 문제에 있어서는 이중적인 발언을 하고 이중적인 행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모호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다른 나라들, 특히 무엇보다도 아랍에미리트는 훨씬 더 대담하고 직접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이 이란 문제에 있어서 제정신을 차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군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이스라엘 아이언돔 배치 보도도 있었고 아이언돔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나라가 공동의 적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정보 및 작전 협력 수준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프 지역의 다른 나라들은 훨씬 더 제가 보기엔 더 소극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레그 대사님, 지난 며칠간 이 장례 행렬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 미국의 죽음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게 죽음을 외치는 구호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마지막 날에도 영어로 우리는 트럼프를 죽일 것이다 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공개되었습니다. 금요일 워싱턴 협상가들과 미국 대통령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나 트럼프 본인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옛말에 보이는 그대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란 혁명 정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항상 미국을 위대한 사탄이라고 불렀고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청자분들을 불쾌하게 하고 싶진 않지만 유럽은 아마도 중간 크기의 사탄일 겁니다. 네. 이들은 광신도입니다. 이들은 혁명적인 광신도입니다. 저보다 훨씬 똑똑한 헨리 키신저가 이런 말을 했죠. 문제는 이란이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란은 하나의 대의 명분입니다. 즉, 이슬람 혁명 확산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과 테러 지원을 늘 우려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적어도 저는 그렇게 바라지만 그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례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야코브가 그것을 언급했으니까요. 장례식 참석자만 봐도 이란인들이 큰 타격을 받은 게 드러납니다. 물론 레바논 국방부 차관이 거기에 갔고 사우디는 외무부 차관을 보낸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대통령을 보낸 파키스탄만 예외였죠. 그리고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에서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중동 평화와 관련된 어떤 일이든 정말 형편없어요. 네, 그들은 전혀 기여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극단적인 세력들과 한통속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권한 없는 전직 대통령을, 중국은 부외교부장을 보냈죠. 두 나라는 가까운 친구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급이 낮은 외교 대표단만 보내는 것은 이슬람 정권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외교적 고립을 보여줍니다. 맞죠? 이스라엘과 친한 나라도 아닌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아무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 지역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마크 레게브, 야코브 라핀, 훌륭한 분석 감사합니다.